공장입니다. 공장이 땅값 이하로 떨어졌는데 봤더니 유치권 신고를 해놨더라고요. 유치권 신고를 해서 가격이 하락했는지 아니면 부동산 가치가 없어서 하락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여기에 매매 가격이 얼마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유치권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민법 320조에 보면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유치권이 있다는 얘기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붙들고 있어야지 받아요? 붙들고 있지 않아도 받아요? 붙들고 있지 않아도 판사님한테 소송해서 판결만 받으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돈을 줘라고 받을 수가 있는데 가봤더니 그 사람이 재산이 없거든? 그러면 판결을 내려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뭐예요? 유치권입니다. 전항의 규정은 점유자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점유 자체를 적법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20점 되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유치권은 제가 사실 예전 한 10몇 년 전에는 이 유치권을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요새 그 경매 수강하시는 분들이 유치권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죠. 근데 유치권을 모르시는 분은 없는데 유치권을 잘못 알고 있는 분은 많아요. 잠시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예전에 김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스타렉스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스타렉스 자동차가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그 앞에 그 자동차 정비소에다가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비소에서 에어컨을 다 고쳐놓고 다 고쳤으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갔죠. 그 자동차 주인이 갔더니 다 고쳤으니까 가져가시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좀 아는 사람인 모양이에요. 근데 돈을 좀 잘 안 주는 사람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비소 주인이 뭐라냐면 돈 주고 가져가시오. 다 고쳐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은 없고 차는 빨리 필요하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야. 뭐라고 쓴다면 당신이 진짜로 에어컨을 다 고쳤는지 확인해봐야지 내가 돈을 줄 거 아니요. 다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차를 타고 한번 돌아보겠다. 그랬더니 저 사람이 돈을 잘 안 줄 것 같으니까 자기 직원을 태워가지고 같이 한번 돌아라 그랬어. 그래갖고 동네를 같이 한 바퀴 도는 거야. 도니까 에어컨이 잘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면 자기 정비소로 다 들어오고 그 입구에서 에어컨 잘 들어오네. 알았어. 너 내려니까 그 정비소 일하는 애는 그냥 내린 거야. 그러고 어떻게 한가? 차를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그 정비소 지금 저놈이 또 나를 속였네 했는데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그 앞에 이제 한 300m, 400m 있는 집에다가 그 사람이 밤에 차를 세워놓은 거를 보고 정비소에서 레카차를 가져가서 끌고 왔어. 그래갖고 자기 공장에다 다시 넣었어. 그랬더니 그 자동차 주인이 경찰서에서 고소해서 저 사람이 내 자동차를 훔쳐갔다고. 판결은 어떻게 났어요? 판결은 남의 돈을 훔친 건 죄입니다. 그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그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민사소송을 해서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자동차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는 된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 받을 거를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가고 그 사람의 재산을 경매로 집어넣는 것이 맞는 건데 이 사람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레카차를 끌고 와다 보니까 절도죄로 들어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이게 유치권이고 그 자동차를 고친
고친 돈을 줄 때까지 그 자동차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유치권이라는 겁니다. 유치권의 성립의 5가지입니다. 타인 소유의 물권 점유. 자기가 자기 물건을 갖다가 뭘 고쳐놓고 점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경매로 집어넣었더니 내가 그 등기부등본에 없는 무슨 뭐를 해놨다고 경매 신청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적법한 아까 점유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부동산이든지 경매로 집어넣게끔 되면 판단인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부동산을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놓고 경매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압류한 다음에 점유를 한 것은 불법 점유예요. 압류 전에 점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채권의 변제액의 도래. 다시 말하면 아까 자동차를 맡겼을 때 다 고치고 난 다음에 돈을 달라고 했죠. 고치기도 전에 먼저 돈을 달라고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점유 물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냐. 아까 자동차를 고쳤으니까 자동차를 점유해야 되지 자동차 말고 다른 걸 점유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설정을 하고 대출해서 그 지상권 설정을 하는데 지상권 설정을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집을 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집을 짓는데 지상권 설정하는데 동의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동의서 해줄 때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걸 도장을 찍고 지상권 한 거를 풀어주면 집을 짓거든요. 집을 짓다가 중간에 중단돼 갖고 유치권 신청하면 유치권에 특약이 있다면은 그 유치권은 행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지 임대를 들어가면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 쓸 때 뭐라고 하죠? 원상복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놓고 나갈 때 되면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하자고 내가 이거를 공사를 이런 걸 해놨으니까 돈을 달라 유치권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제일 먼저 보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유치권자가 점유했냐 안 했냐 하거든요. 점유했냐 안 했냐 경매 개시 결정은 뭐라고 압류를 하고 제일 먼저 집행관이 나가서 현장을 조사를 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갔을 때 감정평가를 하고 현황 조사를 했을 때 유치권자가 있었습니다 하면 경매 개시 결정서부터 점유한 거고 거기 감정평가하고 현황 조사를 간 사람들 봤을 때 아무도 없었다 그런 얘기는 유치권자가 없었고 그 후에 유치권자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치권이 신청이 돼 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보는 현황조사서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경매 물건에. 현황조사서 봤을 때 현황조사서에 유치권자가 있었다는 말이 없으면 그거는 이미 적법한 점유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21쪽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628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토지가 7,731 보면 여기 보면 임의경매입니다. 유치권 세움토건이 유치권을 9,900만 원 선원 안전에서 유치권 4억 이렇게 신청을 해놨는데 현황조사서에 보게끔 되면 현황조사에서는 이런 유치권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없고 현재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이렇게 공사를 했었기 때문에 돈 받을 게 있다고 법원에다가 경매를 집어넣으면 내가 유치권 서류로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유치권이 서류로 해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치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뭐 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붙들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없어지면 소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애초에 경매가 시작할 때도 유치권 유치한 사람이 없었고 지금 현재도 유치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만 있어? 서류로만 있다는 서류로 있다는 얘기는 여기 채권 채무 관계가 돈을 받을 게 있다는 얘기지 이 공장을 낙찰자를 상대로 해서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거고 낙찰자를 상대로 해서 자기 돈을 달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얼마죠? 여기 보면 그 토지 면적이 2,338평이고 건물이 445평에서 30억인데 감정평가액이 얼마인데 30억인데 지금 얼마까지 들었죠? 15억까지 하락했죠.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땅값이 지금 얼마죠? 감정가격이 18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땅 건물이 상당히 좋아서 건물 가격을 9억이라고 쳤지만은 우리로서는 지금 땅 공장을 투자했을 때 뭘 투자한다 그랬죠 제가? 토지를 투자한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건 무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시하고 땅값만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여러분이 제가 이걸 입찰에 들어가려면 뭘 확인하라고 그랬죠? 감정 가격이 맞는지 그거 확인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무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치권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고 났더니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는데 저기만 잔금 내고 났는데 유치권 있다고 유치권 돈 내놓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럴래? 아니 붙들고 있지 않고 우리가 낙찰을 받고 점유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낙찰 받은 사람한테 연락 왔다? 유치권 있으니까 나의 유치권 돈 달라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그건 대꾸도 하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 제가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점유하고 낙찰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유치권 있다고 들어오면 그 무단 침입이에요. 아까도 제가 자동차 갖고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하고 이러한 유치권은 무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토지 가격이 얼마를 가고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이 15억을 가지고 어떻게 다 투자를 하냐 이거. 내가 5억 투자를 하고 10억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월세를 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걸 확인해보고 그러면 내가 대출 받는 걸 갖고 월세를 가지고 문제점이 해결이 돼 나가겠는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보고 3년 4년 5년이 지나도 이 공장이 땅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압력받는 것이 없을 수 있겠는가를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필지고 여기 뭐야? 진입도로가 있고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이렇게 주변이 공장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조금 좀 공장을 추천할 때 보는 것이 월세가 잘 나가려면 주변이 공장이 같이 있을 때는 잘 나갑니다. 가격도 얼마인지 알 수가 있고. 근데 나홀로 되어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나 월세가 나가는 것이 조금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주변에 공장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동네 어디 가면 공장 평당 얼마씩입니다 하는 것이 공장이나 창고는 어디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다 가격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나와요. 그 정도면 얼마든지 그 임대가 나갑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고 하나가 이렇게 딱 가운데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원래 세 동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합쳤더라고요. 보면 제가 이거 내부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는 공장이라고 보다는 창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원래 공장은 내부에 오버헤드 크레인으로 해서 호이스트로 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고 맞는데 이건 지금 보면은 지게차가 와서 들어와서 지게차 길이 있죠. 그리고 파레트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호이스트로 움직이지 않고 지게차가 들어와서 파레트를 갖고 움직였다는 얘기는 파레트가 있고 있다는 뜻은 공장이라고 보다는 창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공장으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창고로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유치권자는 여기 아예 없어요. 서류로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무시해도 되고 뭐 나중에 저기 낙찰을 받고 뭐 했을 때 언제든지 그거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가장 여러분이 이걸 입찰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얼마 가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월세를 주려고 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소유권 담보 가등기가 돼 있고 뭐 사유행위 취소해서 담보 가등기 취하시키고 경매를 집어넣는 건데 이건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언제죠? 2022년 여기 언제죠? 4월 달이죠. 22년. 근데 여기 보면 언제죠? 이거는 가등기도 언제죠? 23년이죠. 가처분 24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 너무 높아심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 이거는 기준권리 이후이기 때문에
여기 기준권리에서 다 받아받고 나면 그 남는 걸 갖고 여기서 받느냐 못 받느냐이지 낙찰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 보증금을 얼마로 했냐면 3억 5천만 원이더라고. 3억 5천만 원인데 이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놨는데 이 전세권도 기준권리 이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도 말소라는 얘기입니다. 말소라는 뜻을 다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데 말소라는 이는 내가 잔금을 내고 내 앞으로 등기를 했을 때 그 위의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이 말소라는 뜻이에요. 가등기가 돼 있어도 말소라는 얘기는 없어진다는 얘기고 가처분 돼 있어도 말소라는 얘기는 없어진다는 얘기고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어도 기준권리 이후는 말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